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 즉 삼국통일하기 전에 신라의 최고의 전성기가 어떻게 흘러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TA 노트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작성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학습지도 잘 작성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TA 노트에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기승전결에 맞춰가지고서 작성을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이제 4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 쓰기에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라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독창적인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인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구체적인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만 할 것이고, 그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 번에 5명이나 한 10명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6페이지. 자, 교과서는 5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증왕. 자, 신라가 도약을 준비하다 해서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기반이 되는 토대를 닦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림왕 때에 국가를 나름대로 잘 정비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의 전성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백제의 경우에도 고의왕 때의 그런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근초구왕의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왕도 동성왕이라든가 무령왕 때의 국가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력을 떨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그 전대에 조금씩 그 토대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무랑이었던 것이죠. 먼저 그래서 그 다음 후엔 이제 이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감 1번의 지증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실 이 지증왕은 한 가지 설화가 하나 있어요. 이 설화가 뭐냐면 실제로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약간 좀 무흐한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지증왕은 다른 말로는 지철로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지어서 낸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 지철로 대왕이었었던 이 지증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지증왕이라고 부르기 전에 원래 마리간이라고 하는 존재였었어요. 뇌물 마리간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뇌물왕 때도 바로 이 지증왕도 사실은 지증마리간이라고 불렸는데, 이때부터 왕호를 써가지고서 이제 지증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지철로 대왕은 성령이 돼가지고서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채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지증왕이 자식을 낳아야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증왕의 배필을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지증왕은 당시에 결혼을 실제로 이제 신하들이 배필을 구해가지고서 지증왕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밤 갑작스럽게 그날 밤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첫날 밤에 바로 이 지증왕의 배필로 지목되었던 여성은 갑자기 비명 소리를 하고 지르고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증왕은 여러분들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지증왕의 거식의 길이가 무려 한 40cm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여성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지증왕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신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는 여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당시에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많은 신하들은 신라의 곳곳을 전부 다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지증왕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한 마을가에 갔었던 신하들은 그 마을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동네에서 어떤 개가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고서 가가지고 거기에 이 개들이 싸우는 모습을 딱 봤더니 정말 덩치가 송아지 정도로 거대한 그런 개 2마리가 진짜 이따만하게 쌓아놓은 똥덩어리 양쪽 끝을 모아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똥덩어리를 자세히 봤더니, 지금 밥 먹고 있는 학생한테 참 미안해요. 이게 자세히 봤더니 사람이 싼 똥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바로 이 신하들의 머릿속을 탁 하고 스치는 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 그건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똥덩어리를 싼 볼일을 본, 대변을 본 사람이 만약에 여성이면 어쩌면 지증왕하고 잘 맞지 않을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가지고 모든 그런 그 지역의 촌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요. 정말 저쪽에 진짜 이따만하게 쌓은 사람이 쌓은 똥이 있는데, 근데 그 똥 쌓은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드디어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저기 있는 그 똥 싸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딱 물어봤더니 걔 지금 저쪽에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빨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신하들은 기쁜 마음에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빨래를 한참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소리를 지른다. 혹시 저쪽에 이렇게 커다란 똥 싸신 분? 이라고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한 여성이 수줍게 이렇게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신하들은 그 여성을 그대로 데려가가지고서 그래서 지증왕에게 속전속결로 그대로 그냥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기대했죠. 그 첫날 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성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것이 단순한 신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당시 지증왕은 강력한 권력을 이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 지증왕은 당시에 바로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키워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로 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을 이제 거기가 큰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증왕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증왕의 경우에는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증왕 때는 최초로 동그라미 1번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정합니다. 즉 이때 예전에는 사로국이라고 불렸었잖아요. 사로국. 근데 이때부터는 신라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왕고를 왕이라고 개칭을 합니다. 왕호를 이때부터는 마리깐이 아니고 왕이라고 붙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게 되다 보니까 이 국가의 경제의 근본은 농업인데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다 보니까는 이제 논이라든가 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겠어요.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남자를 농사하는 데 있어서 남자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지증왕은 소를 이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남자보다 소가 훨씬 더 세잖아요. 아닌가요? 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소를 이용하면 훨씬 더 무거운 쟁기를 통해 가지고서 땅을 깊이 갈 수가 있고, 깊이 갈 수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잡초를 되게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퇴적물 같은 것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던 것이죠. 동그라미 3번. 이 소를 이용한 농사를 일궈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경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바로 이 신라는 사방팔방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친한 친구인 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만만치 않은 가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싶은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해안 저쪽에 어디선가에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산 쓰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산국이에요.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나라의 경우에는 쉽게 정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섬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을 쉽게 정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신라는 바로 우산국, 위지의 나라였었던 이 우산국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사부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서 당시에 우산국이 있는 쪽으로 갔었죠. 이 우산국이 바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울릉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울릉도. 그들은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사부 장군은 당시에 무슨 조치를 취했었냐면 이 우산국의 그 사람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고안해냅니다. 바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병사들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사나운 짐승의 모형을 깎도록 마련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걸 다 깎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커다란 배에다가 우리를 싣고 그 우리에다가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짐승들의 모형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서는 그 다음에 울릉도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서 울릉도에다 도착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산국에 있는 그런 이 군대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울릉도에 가면 산지가 너무 험해가지고서 쉽게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가봐요. 거기에서 적들하고 싸울 때는 산 위에서 계속해서 버티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울릉도에 도착을 했었던 이 이사부 장군의 군대는 쉽게 이 울릉도를 점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울릉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내리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서 항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너희들 전부 다 싹 다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산짐승들을 여기 좀 데려왔다. 그러니까 당장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서 우리 뒤에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바로 무시무시한 괴성을 내게 했어요. 와, 막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울릉도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로 무서운 거가 있다고 하는 건데 안 보이는 겁니다. 지하실에 가봐요. 지하실에 들어가면 껌껌한 지하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가 확실하긴 한데 무서울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울릉도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자 완전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벌벌 떨다가 정말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는 이 지증왕 때에 쉽게 우산국을 정벌하게 됩니다. 이 우산국에 소속되어 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이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4번 우산국 정발, 동그라미 5번 지방제도 정비. 네,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주와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 법흥왕 중요한 사항입니다. 별표 2개. 이 법흥왕의 법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법법자입니다. 이 법흥왕의 법자는 실제로 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법흥왕의 법법자는 사실은 법이라기보다는 불교를 의미합니다. 불교를 따른 말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불교는 불법이다. 이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바로 불법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이냐? 동그라미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독자적 연호로 광개토대왕도 연호를 썼는데 당시에 법흥왕도 독자적인 연호로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때 당시에 바로 율령을 처음으로 반포하게 되죠. 율령.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의 뼈대가 되는 법인 거죠. 국가의 뼈대가 되는 법을 이때 가서 완성했으니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법들을 만들면서 국가의 조직을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이 율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신라의 왕이 바로 법흥왕이다. 법흥왕의 법! 율령!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는 바로 관등제와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즉 관등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료들의 등급을 의미하는 거죠. 등급을 제대로 어떤 식으로 정하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바로 이 관등제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관등제에 따라서 귀족들의 경우에도 골품제에 따른 귀족들의 경우에도 바로 나뉘어 가지고서 이 관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이 골품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관등제와 골품제 정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병부 설치 바로 신라에서 가장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문화예술일까요? 외교일까요? 뭐 재정일까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군대를 다루는 부서부터 먼저 만들었던 겁니다. 병부는 바로 군대를 만드는 부서를 말합니다. 바로 동그라미 4번 병부 설치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바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차동의 순교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원래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을 하고 싶었답니다. 이미 불교는 옛날부터 이미 신라에 왔었어요. 하지만 신라의 전통 신앙하고 이 불교가 싸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귀족들 상당수가 전통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이 법흥왕은 불교를 믿고 싶었지만은 바로 이 신라의 귀족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흥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 중에 한 명인 이차돈이라고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요. 전하께서 만약에 불교를 공인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이 한 몫을 바치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네만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차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날 어느 날 왕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신라의 경주에서 가장 신성한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천경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숲이 있었는데요. 그 숲에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숲에 있는 나무를 싹 다 베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절을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경림은 신라의 토속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싹 다 베버려가지고서 불교 사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서 이 왕께서 이거 시켰단 말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따지고 있었는데 내 버풍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닌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차돈이 지금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서 왕의 명령을 빙자해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절을 만든 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 이 귀족들은 이 이차돈을 당장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버풍왕은 짐짓 사실 다 알면서 짐짓 이것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차돈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이차돈을 불러와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었던 이차돈. 근데 이차돈이 모든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현재 나를 죽이는 것은 그다지 서럽지 않소. 그런데 이것만 명심하시오. 만약에 내 목을 잘라가지고서 그래서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신들이 불교를 믿겠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귀족들은 이차돈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러든가 빨리 목이나 내놓으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차돈은 당시에 그대로 형량에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휘날리고 돌아다니다가 거기다가 한순간에 이차돈의 목을 댕거하고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되게 잘 알고 있는 설화이긴 하겠지만 갑자기 바로 이차돈의 목이 잘려나가면서 목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독특하게도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니라 하얀색 피가 하늘로 솟구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큰일을 벌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던 귀족들은 그 다음부터는 국왕이 불교를 공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설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설화는 진짜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사건이 진짜 있었는지는 선생님도 장담 못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있었을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해볼 만한 증거가 최근에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과서 52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거기에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지금 발견됐는데 실제로 이차돈의 순교를 기리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보면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위로 이제 솟구친 것은 머리카락이 솟구친 게 아니고 피가 하늘로 솟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땅바닥에 그 사람의 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거기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뭔가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늘로 솟구쳤던 하얀 피가 땅에서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비석이 이차돈이 순교를 했었던 이 버풍왕 시대 때에 이 비석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현재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 사건은 진짜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불교 공인, 그리고 동그라미 6번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쟁 관계에 있었던 바로 가야 지역에 금관가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금관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힘이 약화되게 되자 신라는 바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군대와 두 번째 항복을 통해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있는 김해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즉 가야는 가장 강력했었던 맹주국이 신라에게 함락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신라는 가야 지역 통합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궁왕대 금강가야 평화. 그 다음에 2번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다. 1번의 진흥왕의 국가 통치 기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에서는 진흥왕 때는 바로 황룡사라고 하는 그런 절을 건립합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이 경주 지역에 가면 황룡사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황룡사의 터가 현재 있는데요. 이 황룡사의 터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것은 이렇게 커다란 절을 만들 정도로 왕의 권력이 강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동감 1번 황룡사. 자, 황룡사 건립 국력을 가시했습니다. 그리고 동감 2번 개국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합니다.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연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감 3번에서는 바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의 청소년들이 바로 성인으로 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신라의 전통적인 그런 조직 중에 하나인 화랑도를 이 진흥왕은 아예 국가의 조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동감이 3번 화랑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화랑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는데 이 화랑도를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것을 이 진흥왕 때의 국가 조직으로 흡수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화랑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에서 바로 신라의 역대 모든 인재들과 모든 영웅들이 여기서부터 다 나왔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감이 3번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 그리고 동감이 2번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것이죠. 진흥왕의 영토 확장. 이 진흥왕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반. 진흥왕의 영토 확장. 동감 1번에서는 백제성왕과 힘을 합한 후 배신하여 빈칸을 넣겠습니다. 한강 유역 점령. 자, 한강 유역을 점령합니다. 배신했죠.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점령했어요. 자,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감 2번 함흥평야까지 진출합니다. 이 고구려에게 양도를 받아서 이 지역까지도 이 신라가 먹습니다. 그리고 동감 3번 바로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병합니다. 즉 이쪽 지역에 있었던 남아있었던 그런 가야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공격에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고령 지역의 대가야 나라가 있었는데 이 대가야가 백제의 편을 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신라의 영토는 순식간에 바로 이 지역까지도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 땅 전부 다가 신라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동감 1번에서는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현재 찾아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수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지역을 갔다 오는 것을 높임말로 순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순시라는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진흥왕이 순시, 즉 순수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그것이 총 4개가 발견됐거든요. 바로 프린트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에 마온형 순수비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라든가 그 다음에 창녕 척경비라든가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비석들을 이때 당시에 확인했다 볼 수 있겠고, 이거 이외에도 동감 1번은 4개의 진흥왕 순수비, 그다음에 동감 2번은 단양 지역에는 적성비를 건립해서 진흥왕의 그 기록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신라는 100몇십 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었던 이 나제 동맹을 배신해가지고서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장악을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점이 있길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별표 2개. 한강 유역의 이점입니다. 한강 유역의 이점. 첫 번째 동강 1번은 이 지역은 한강 유역의 풍부한 경제력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왜?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 주변에 농토가 많이 있을 것이고 농토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서 군대와 그 다음에 농산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동그라미 1번 바로 기름진 농경지, 동그라미 2번 풍부한 인구와 물자, 동그라미 1번 기름진 농경지, 동그라미 2번 풍부한 인구와 물자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황해 혹은 서해 쪽을 통해 가지고 여기 한강물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바로 중국 쪽과 쉽게 바로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것이 늦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었던 이유가 가장 동아시아 지역에 강력하게 그 모습을 보여줬던 지역이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때문에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수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고구려 친할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갔고 백제하고 친할 때는 백제를 통해서 갔는데 이 고구려가 갈 때도 백제가 갈 때도 신라 사정 봐줘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백제의 사신이 갈 때 그냥 딸려간 거고 고구려의 사신이 갈 때도 딸려간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목마름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신라는 바로 직접적으로 중국과 교역을 해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워오는 것에 사활을 걸었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백몇십 년 동안 이어졌었던 백제와의 동맹만도 파기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황해를 통한 중국과의 편리한 교류 가능. 네, 동그라미 4번 한반도의 중심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 교류가 가능했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 신라는 북쪽으로는 고구려, 그다음 남쪽으로는 백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도 쉽게 교류할 수 있었으므로 가진 모든 문화들이 이 지역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신라는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얻게 되었던 이점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동그라미 1번 바로 고구려와 백제 연결을 차단합니다. 옛날에 나대동맹은 고구려가 중간에 이 연결을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는 현재 신라에 대항해서 고구려와 백제끼리 이른바 여제 동맹이 맺어졌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전에 있었던 나제 동맹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더 긴밀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이 신라가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이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 협동 공격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글쎄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한강 유역이 고구려나 백제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편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제와 고구려가 그렇게 허망하게 패배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황해를 통한 중국과의 직접 교역을 통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동그라미 4번에 신라의 골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골품제의 경우에는 성립은 처음에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신라가 차지했던 요 땅은 옛날에 뭡니까? 사만시대 때에 바로 진한이죠. 진한은 총 12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의 맹주국이 바로 이 신라 즉 사루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루국이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저항을 했던 세력도 있고 순응을 했던 세력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비록 여러분들 저항을 했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지배계층을 신라가 수용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죽이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저항했던 세력들의 백성들은 신라 정부에게 악감정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신라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들이 정복했었던 땅에
고위 계층들을 그들의 세력 정도 수준에 비교해서 바로 신라의 귀족 제도 안에다가 넣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기존의 소국들, 작은 나라들의 그 지배 계층들을 신라 귀족 제도 안으로 이것들을 이제 끌어들인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줄 쳐주겠습니다. 영역을 확장한 지역에 빈칸을 잡겠습니다. 부족장. 부족장을 세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을 정하여 중앙귀족으로 편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라의 골품제는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골품제. 이것은 크게 보면은 골제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품제라고 하는 거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골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성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진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골은 바로 누구냐? 바로 왕족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순수한 활동이죠. 근데 왕족이 많습니까? 왕족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족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져본다면 사실상 근친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친혼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친혼이냐면 삼촌하고 그 다음에 조카가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모하고 또 조카가 또 결혼하기도 하죠. 혹은 심지어는 누나하고 남동생이 결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바로 신라는 이렇게 근친끼리 결혼하게 함으로써 왕권이 다른 그런 가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친혼의 가장 큰 유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대부분 다 보면은 바로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뱃속에서 그냥 유산을 당하거나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기형으로 태어난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는 기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인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적는 경우는 아주 부지기시고 성인이 실제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성인도 그 수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성골은 바로 이 성골 출신으로서 마지막까지 왕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덕여왕 있죠? 그 선덕여왕의 여동생이었던 진덕여왕까지만 성골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덕여왕이 왜 여왕이 될 수가 선덕여왕이 왜 여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바로 뭐냐? 바로 성골 중에서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성들밖에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고, 이 여성들은 다른 남성하고 결혼하면은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성골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덕여왕을 끝으로 해서 성골은 멸종당합니다. 아예 세상에서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진골인데, 이 진골은 성골 출신에 해당되는 왕족이 진골이라든가 혹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가지고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이 진골입니다. 신라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짝퉁 왕족이죠. 한쪽 피만 바로 왕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골이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는 진골은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성골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 이 왕족은 바로 이 진골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 진골이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 진골 출신의 첫 번째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김춘추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성골이 왕위를 계승할 때는
진골은 주로 뭘 했었냐면 바로 신라에 있는 모든 관직은 다 가질 수 있었고 마음껏 사치 다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래도 그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품제가 뭐냐? 바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그들의 세력에 따라 가지고서 신라의 귀족 제도로 흡수했다고 했었죠. 그들의 세력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육두품에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힘센 사람이 5두품, 다음이 4두품, 그 다음에 3두품, 그 다음에 2두품, 그 다음에 1두품. 근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 바로 이 4두품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평민하고 같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귀족들이 계속해서 존재했었다. 당연히 이런 귀족들의 경우에는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었겠죠. 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관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른쪽 도표에 나와 있는 모습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오른쪽 도표에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골품제에 대한 도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면은 진골 같은 경우는 다 갈 수 있었지만 육두품의 경우에는 보세요. 아찬이한 자리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그 다음에 5두품은 대나마, 그 다음에 4두품의 경우에는 대사라고 하는 자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성에서는 골제에다 박스 빈칸에 적혔습니다.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두품제 박스 밑줄 칩니다. 6두품에서 1두품까지. 적용은 동그라미 1번 골품에 따라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골품에 따라서 정치, 사회, 일상생활까지 다 제한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건축 규모의 상한에 따라서 15척, 18척, 21척, 여기서 한 척은 보통 25cm, 20cm, 많으면 30cm 정도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이 정도를 넘어가는 그런 집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골품에 따라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골품에 따라서 정치, 사회,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동그라미 2번 진골이 중요한 관직을 다 독점합니다. 즉, 글쎄요, 아차는 지금으로 따지면 차관 정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근데 대하차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장관하고 차관의 차이는 장관은 보통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걸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차관은 바로 장관이 만들어준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실무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골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왕가위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진골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불만이 없는데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능력이 암만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말 폭발을 하게 되죠. 그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진골이 중요 관직 독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6두품 이하는 승진,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있죠. 그리고 뭘까요? 못합니다. 붙여주세요. 승진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 제한, 이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가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다. 1번 후기 가야 연맹. 자, 실제로 이걸 좀 다시 바꿔볼까요? 자, 신라가 아직 백제와 같이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야는 덕공왕 때 금강가야가 신라에 먹힌 다음에 가야도 역시 혼란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령 지역에는 대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북쪽에 있는 대가야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힘이 좀 셌었습니다. 다른 가야국들을 전부 다 거느리면서,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의 가야 지역 침공에 대해서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표 하나, 후기가야 연맹에서는 고구려군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박스 치겠습니다. 고령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가야가 동그라미 1번
질 좋은 철. 이 지역에서도 가야는 이제 변한 지역이 원래 철이 유명하잖아요. 가야도 그러니까 그 뒤로 이어서 철이 되게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당연히 고령의 대가야도 철이 되게 유명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좋은 농업 입지. 이 지역의 농사가 잘 됩니다. 남쪽 지역이니까 농사가 얼마 좀 더 잘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자, 좋은 농업 입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이거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야가 이 대가야에게 다 흡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 대가야의 왕은 가야 전체 지역에 스스로 왕으로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백제와 신라가 열심히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가야도 양쪽에서 바로 이제 샌드위치로 압박하는 것을 좀 피해보고자 스스로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중국의 남조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활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쪽에 있었던 바로 일본에다가도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중국 남조 및 빈칸 적혔습니다. 일본을 옛날 말 뭐라고 한다 했었죠? 왜? 왜라고 하죠? 여러분들 왜와 교역.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는 신라를 돕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 강했었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동그라미 1번 멸망에서는 별표 하나 끝까지 각 나라가 남하지 않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뭉치기만 했지 각 나라의 독자적인 기반, 정치적인 기반이 계속해서 유지는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독자적 정치 기반. 이 독자적 정치 기반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이 작은 나라들은 이 대가야의 명령을 따르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수틀리면 다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넓은 지역을 왕을 중심으로 통치했던 백제라든가 신라에 비교해서 봤을 때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훨씬 더 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이제 압박을 했던 것이죠. 백제와 신라의 압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백제와 신라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북쪽의 고구려가 너무 강하니까 땅을 넓힐 수 있는 데는 흩어져 있는 세력인 가야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지역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각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탈락인 것은 바로 백제의 성왕의 복수국에서 가야의 군대가 전멸당한 거죠. 최종적으로 가야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신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